네, 정의당 주간정치 이슈 7월 12일 7월 2주차 방송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피디고요. 예, 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김 실장입니다. 네,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정원지 대변인 오늘 고별 방송. 고별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왜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정미 대표 임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일단은 고별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네. 사실- 임기는 종료하고 이제 유임되면 새로 선임되는 거니까. 유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뭔 소리야 돼야지. 사실 나는 뭐- 방송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근데 그 신임 대변인 하긴. 오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긴 저기 만약에 떠나면 최석도 떠나고 정호진도 가고. 아니 저희 예, 164 방송반 선동열 생각난다. 그 조회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예측하는 상황들이 적중률이 높습니다. 나름 우리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냥 듣는 수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인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댓글도 있지 않았나요? 유튜브에? 원래 방탄소년단 아미도 처음에 조그맣게 출발했다가 이 거대 팬덤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몇 프로가 들었나? 그 저기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방송이.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올라가면 좋아요만 누르고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보는 거 안 보는 것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페이스북에 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의무감에 의무방어로 그냥 좋아요는 누르고. 이게 사실 좀 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길죠. 포맷을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또 이번 주에 얘기를 해야 하니 사실 이번 주에 최고의 이슈는 오늘 생긴 일입니다. 새벽에 예,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350원에서 240원 오른 2,590원이 됐는데 그래서 한 2.8% 정도 인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쨌든 이렇게 정해지면서 이제 2020년에 1만 원 공약이 있었는데 대선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실현이 안 된 거고. 예, 물거품 됐죠. 예. 이게 참 대선 때 다섯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는데 그렇죠. 모두. 어째서 안 되는가? 저는 또 보니까 이전에 이제 두 해 동안에 10%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 줄은 거 아닌가? 3%도 안 되는. 뭐 이미 나오지만 예. 최근 10년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 가장 그렇죠. 최저였고 역대로 따지면 세 번째, IMF 이후부터는 세 번째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각 당의 입장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은 환영, 자유한국당은 동결했어야. 저희는 참담해서 뭐 그러니까 3인 3색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뭐 2.78 2.8% 정도 2.87 그래서 2.8% 정도이긴 한데 사실상 이 정도의 인상은 동결 내지 삭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이 이제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느끼는 충격이라는 거는 이제 2년 전에 굉장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권리 의식이라든가 민도나 이게 되게 높아지면서 그 전까지는 주유수당 이런 거는 뭐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몰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당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로계약서 문제나 이런 거를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다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다 챙겨서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유수당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이슈가 안 되다가 이렇게 확실히 챙겨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체감이 확실히 크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으로서는 당연히 이건 좀 상당히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87%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보다도 좀 많이 너무 적은 너무 뭐 미미하죠. 이런 이거는 좀 동결이야 느낌이에요. 동결 내지 삭감 이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높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최저임금 높다는 친구들이 만 원 하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문제가 이게 그 친구들이 이게 많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올라가게 기본 되니까 임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냥 정규직을 하는 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랑 임금이 똑같은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들어보면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임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많이 주라고 사실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만 딱 주려고 하니까 다들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그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최저임금 뭐 이렇게 최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그 가장 불만인 그 최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불만이 있는 계층이 누구냐 하면은 최저 소득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최저임금 소득자가 네. 되는 거야. 이제 그거는 되게 본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사실 정서적인 측면으로서 접근하면서 그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영향이 더 많은 것 같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당에서도 매번 얘기하는 게 그 소득 불평등. 양극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역시나 없는 노동자들은 허리띠 졸라매라 뭐 노동자들 임금을 후려치기 하는 게 사실은 여전히 비일비재한데 그 고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의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근데 뭐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그 경기도 살찐고양이법,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들 임금 제한을 두는 7배인가? 예, 이 그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16일 날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부산시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없는 사람들은 더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낮추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근데 뭐 일단 고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의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나마 이제 광역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그 최고임금법 같은 경우 2016년에 발의됐는데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예, 예. 그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없는 노동자들 계속 허리띠 졸라매라 뭐 임금 깎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이번에 최저임금 논의하는 속에서 그 어디 단체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5천 원? 5천 원. 5천 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허무맹 나간 5천 원 정도가 적당하다. 5천 원 주고 본인이나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죠,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고임금을 규제하는 게 뭐 이렇게 큰 이렇게 실효성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대신 나는 좀 임금을 많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을 그만큼 되게 세게 때리는 게 좋다고 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걷어들이고 하면서 이제 재분배로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든 아니면 최고임금을 상당 부분 규제하든 이게 어떤 그 아래로 그 돈이 이제 그렇죠. 소득이 환류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복지가 갖춰지면은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거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막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아니면 의사 뭐 이런 걸로다가 다 몰려 들어가지고 사실은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수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 소득주도 성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플한 논리예요. 심플한 구조인 거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지출도 안 되고 경기 순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바꿔보자고 한 거였고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이꼬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춰진 부분이 사실은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제 정책 부분이고 제도 부분인데, 근데 이제 워낙 다 기승전 최저임금을 때리다 보니까 이런 또 오늘 같은 결과가 좀 나타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문재인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이제 실질적인 그 뭐라고 해요 정책,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최저임금 관련된 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뭐 경제 민주화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못 댔으니까 특히 뭐 김상조 공정경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위원장이 뭐 뭔가 좀 후려칠 것 같이 했다가 지금 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버린 바람에 거기도 지금 뭐 공석이 됐는데 좀 걱정됩니다. 저게 그 건드리기가 힘든가 봐요. 못하는 거 보면.
어디든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걸 하게 되는데 이제 하지만 그거를 애초에 딱 계획했던 대로 좀 뚝심 있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문제는 저는 이제 성장론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것이 성장인가 이런 거를 보는데 사실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저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야지만 성장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자리도 더 만들어지면서 혁신이 되고 일자리 만들어져서 이제 그것이 성장을 이끌고 가는 선순환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이 이제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비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투자 같은 것을 이제 꺼리는 그런 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세계 경제가 서로 안 좋고 다 저성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정영진 대변인이 얘기한 그걸 소비해줄 사람들의 어떤 소비 여력 같은 게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해봐야 별로 이게 없고 투자를 해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해외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가지고 거기다 수출해가지고 이제 살아남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다른 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은 우리도 덩달아서 되게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을 이끌 만한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혁신적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계속해서 아까 말한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뭐 의사라든가 그 로스쿨이라든가 뭐 이런데 대기업만 찾고 맞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 간 사람들이 나름 이제 대기업 내에서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가 꽤 잘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창업하는 그런 것 쪽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청년들한테 뭐 창업해라 이런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기업에서 이제 되게 많은 걸 연구하고 이게 시장성도 있고 사업하려면 뭐 해야 되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선뜻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벗어나는 거는 그나마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산사의 복지판이 사라지는 거거든. 사회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 말로는 돼요. 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지. 집에서 무슨 지금 와서 창업이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계속 청년 창업 얘기하는 것도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청년들 보고 다 알아서 하는 식. 그럼 이거 완전히 인생 망치는 그 지금 그 산업계를 좀 보면 창업계를 보면은 그 정부에서도 이제 그 성장 사다리 펀드니 모태 펀드니 이런 걸 계속 조성을 했어요. 몇 조, 10조 단위로 막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쨌든 금융 쪽에 쌓여 있는 돈도 있고 해가지고 꽤 많이 그 투자 자금은 있고 전 세계에서 실제로 창업 투자가 그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한 손가락 안에 드러나는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정말 실력 있고 내가 나와서 이거 창업해도 성공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크다 보니까 뭐 대기업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와서 뭘 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아. 사회가 안전망이 보장되고 네, 네. 노후도 맞아요. 기본소득 같은 게 보장되고 하면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게 될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또 어제 보니까 정부에서 추경 3천억 원 편성을 또 했더라고요. 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니 그럴 수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보니까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 여영국 의원님께서 또 예결위원이신데 말씀 잘하셨더라고요. 3천억 원과 관련돼서 꼼꼼히 따질 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소재 혁신이라든가 부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 상용화 관련된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러한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뭔가 새로운 부분에 대한 혁신과 기술과 이런 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되는데 늘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그냥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런 장기 부분, 투자 같은 게 안 되니까. 뭐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갑자기 가게 거기까지 됐는데. 나가버렸네. 예. 말씀을 워낙 잘하셨더라고요. 사실 뭐 임금 얘기로 좀 돌아서
제가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임금 체계는 기본급에 수당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당 때문에 기본급을 그러니까 보너스 때문에 수당을 많이 주고 기본급을 줄이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안 좋은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 같은 것도 사실상 이 과도기적인 형태인 거지 사실은 더 가게 되면은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본급 확실히 늘리고 맞습니다. 다른 수당 같은 걸 하지 말고 딱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그게 좀, 참 예. 해결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휴수당 이제 경영계 측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주휴수당이 예. 어쨌든 5일을 일하면 1일치를 예. 더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한 16% 정도가 추가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저기 최저임금이 이미 1만 원을 넘었다. 왜냐하면 8,350원에다가 16% 곱하면 1만 3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자기들 기준에 따르면 한 1만 한 3, 4천 원 되는 거지 이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그러면 이제 단순화해가지고 없애고 그러면 시급을 그럼 올리자. 시급을 올려놓고 하자고 하면은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 왜냐하면은 아예 그 주휴수당 기준에 안 하게 정말 단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막 그렇죠. 이러면서 또 난리를 주 피는 거지. 3일 일하는 사람한테 주던 그런 건 주휴수당 안 들어가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15시간 예. 이상 이하로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거 다 올려줘야 되니까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꼬이겠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풀려면은 내 생각은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도 일단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15시간 이하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땜질식으로 예. 14.5시간 일하게 하고 뭐 14.5시간 이렇게 할 유인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제 사용자 측이. 그럼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을 다 통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단순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해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는. 근데 지금 당장 그 주휴수당을 단순화하자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 15시간 이하로 이러는데 주휴수당 15시간 이하의 주라르면 뭐 난리 나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 게 15시간을 일하면은 5일 기준으로 치면은 하루 3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시간치만 주는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8시간 일한 걸로 주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일한 거 시간의 만큼. 5분의 1만큼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 5일째 15시간에 5분의 1만큼 주면 그렇지 3시간분만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좀 단순화 시키는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화시키는 거야. 한 단계. 과정이 필요해요. 네. 단순화하고 상승시키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최저임금 결정된 건 대부분 다 아시고 정서적으로 다 이제 판단들을 하시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공익위원이 9명, 그다음에 이제 좌우측에 사용자 측 위원, 이제 노동자 측 위원이 9명에서 총 9대 9해서 27명이 있고 이들이 공익위원 측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해라. 안을 내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올해 사용자 측이 내세운 거는 뭐 몇백 원 감축안을 깎는 걸 내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동자 측은 1만 원 안을 이제 내세운 거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그 공익위원들이 야 중간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을 내세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표결을 하잖아요. 그럼 9대 9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그 공익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공익위원 측에서 계속 줄여라. 양측에 좁히는 역할을 좁히는 하는 거죠. 역할을 해라.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좁혀를 주고 해서 1차, 2차 해서 이제 마지막 바로 일보 직전에는 사용자는 200원 삭감을 냈고 노동자는 이제 9,500원 안을 냈더라고. 굉장히 확 줄인 거죠. 폭 그러니까 자체는. 그러면 나름 줄었죠. 근데 그것도 갭이 크잖아. 1,몇백 원 차이가 나니까 더 줄여라 이렇게 요구해서 사용자 측도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장이 삭감은 안 된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 나 노동자들 손 들어줄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럼 2점 몇 프로 이렇게 한 거고
노동자 측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측이 아니 그냥 통과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타협하겠다 해서 확 줄였죠. 9,500원에서 사실은 한 700원을 줄인 8,800원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6.3% 인상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원에서 8,800원이니까 정말 많이 엄청 많이 이 정도는 내린 했으니까 거죠. 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익위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8대 2로 사용자 측 즉 2.87% 15대 11대 기권 하나였죠. 그렇죠. 15대 그러니까 11대 그렇게 기권 하나. 손을 들어주게 됐더라고. 참 아니 근데 그런 그냥 과정에- 마이너스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물가 상승률도 있는 건데 그거 뭐 아니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마이너스를 내는 거.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반대로 얘기할 수 있지. 이미 너무 적었다. 그렇죠. 이미 너무 적은 거였죠.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최소한 마이너스는 진짜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 0.7%거든요. 네. 0.6, 0.7. 근데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안 올려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반대로 봐야 돼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낮고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물가가 잘 안 오르는 거야. 그 얘기는 물가가 안 오르니까 임금을 계속 동결하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겠다는 거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악순환이 되는 거지. 오히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는 최저임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긴 했는데 뭐 다음 이건 좀 좀 재밌는 얘기 해야지. 재미난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당 예. 조직이 뭐 이런 거. 상임위원장 다른 당 얘기인데요. 얘기. 이게 되게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네 분이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원장이 황영철 그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었는데 이제 사실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을 때는 예결위를 못했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 과정은 이제 네. 우리 정호진 대변인께서 안상수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8년 6월에 이제 하반기 국회를 구성할 때 맞다. 안상수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결위원장은 어차피 한국당 몫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 그럼요. 자기 지역구 예산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는 2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 그때 어떻게 결정을 했냐. 안상수가 1년을 하고 그다음에 황영철이 한다. 이렇게 예.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합의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안상수의 임기는 끝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막 싸우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국회가 공전돼서 새로 예결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황영철은 나다 이제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친박계 김재원이 김재원이 치고 치고 나왔지. 그리고 나경원이 네. 그걸 용인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게 양아치 같은 행태가 어딨냐 막 이러면서 나경원도 욕하고 친박계도 그래서 욕하고. 이 자유한국당 의총 때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고 그것도 못하게 맞고. 하고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친박계 눈치 보기. 그러고 나서 이제 국토위원장 둘러싸고 그렇죠. 박순자 박순자 위원장이 됐는데 또 이제 그것도 바꾸려고 하니까 나는 저기 계속 한다. 예. 버티기 하고 심지어 버티기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며칠 있다가 병원에도 입원했어요? 병원 입원했었어요. 일부러 병원도 입원했다가 의총에 나와서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 발언하는데 유인물을 뿌렸더라고. 박순자 의원 측에서. 그런데 발언하다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중지해 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기싸움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게 그 이제 내부적으로는 보통은 다 민주당도 그렇고 1년씩 하고 1년씩 하죠. 그렇게 바꾸고 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사실상 국회법을 보면은 이게 국회법 41조의 사항에 보면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 임기와 같다고 돼 있기 때문에 2년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사임의 조건이 그 상임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그 저기 동의를 얻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임 안 하면은 절대로 무슨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국회에 이제 보고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이었습니다. 심상정 그렇죠. 여기에 정책특위 또 위원장의 부당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심상정 위원장이 정책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심상정 버티기 하고 있는 중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즉 본회의에서 이 사람이 그만두는 것도 표결을 해요.
만약에 표결을 해서 반대한다? 당신 사임하는 거 반대한다면은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 좀 웃기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예결위원장, 국토위원장 둘러싸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연 의원을 넉 달 전에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교체설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제 친박계가 비박계 몰아내기 아니냐. 물론 이제 박순자 의원은 조금 틀려요. 거기는 뭐 친박이니까. 원래 친박이고. 원래. 그러니까 세게 못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황해철 의원이나 김세연 의원이나 바른미래당에 적을 뒀다가 다시 복당한 케이스인데 그냥 대놓고서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비박들 몰아내면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 바른미래당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있다가 이제 다시 복당한 당사자들은 이제 좌우를 안 속일 겁니다. 지금 특히 내년도 아니, 그래서 바른미래당하고 보수통합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저놈들 들어가면 다 죽일 거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먼저 그 복당한 사람들도 사실 그 보장이 안 되는 판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런 상황 가다가는 나중에 진짜 황교안 대표한테 박근혜 그 석방과 관련된 이게 엄청나게 푸시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실상 원조 친박당은 당명 바꿨지만 우리공화당이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누가 원조 친박당이냐 누가 친박 1당이냐 이거 겨루는 것 같아요 지금. 참 그 안에서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뭐 사실 못 살아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거기 왜 있나? 갈 데가 없어 진짜로. 그렇다고 뭐 그 대한애국당 그 우리공화당으로 갈 거예요. 바른정당 가자니 저거는 뭐 저희 더 대책이 없고.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다당제 국가가 되는 건가 싶긴 한데 다 갈라져 갖고. 근데 물론 만약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 세력한테 기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한국당 내에서 친박을 잘라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공화당으로 확 가가지고 박근혜 석방 그냥 요것만 딱 그 구호로 내걸고 할 거고. 예. 그럼 한국당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친박계를 끌어안으면서 그 이제 박근혜 뭐 석방 비슷한 구호를 내면서 비박계를 또 쪄냈다. 그러면 이 비박계는 바른미래당 탈당파 그러니까 옛날 바른정당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유승민 또 갑자기 앞에 내세워서 이제 보수의 정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한국당 지도부가 그런 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이제 친박으로 다시 분위기를 싹 몰아가는 게 한편으로는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둔 포석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들어요, 사실은. 괜히 친박계들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나몰라라 했다가 우리공화당으로 확 그렇죠. 빠져나가 갈 수 버리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 우대를 좀 해서 다독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참그 탄핵 그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저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한국당 지도부가 뭘 생각할 가능성이 이렇게 뭐를 느끼가 싶으냐면 이번에 그 전국 장외 투어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막 태극기도 막 봐가지고 막 뭐 이러고 근데 황교안 그 책에 보면 나 눈물이 났다. 너무 감동해요. 실제로 막 눈물 흘린 게 거기 책에 나와요. 그 옆에서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적 충격인 거지. 야, 이 사람들을 내가 버리고 뭘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쉽지 않지. 이게 뽕 받은 거죠. 거리 정치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건 뭐 다시 예전처럼 바른정당처럼 이렇게 다시 뭉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바른정당? 예, 탈당 그 자유한국당 분열을 하면서. 근데 뭐 살아남아야 되는데 연동형이 통과된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비박계가 이제 공천 학살을 당하면 뭉칠 수도 이제 있죠. 나가서 뭉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거기가 무슨 노선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 그리고 뭐 태극기 부대처럼 완전히 지지 부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애매한 거지.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조만간 안철수 가을에 뭐 복귀설이 있는데 귀국한다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있겠죠. 영향은 있는데 뭐 예전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필두로 하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탈당파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그 예전 그러니까 바른정당 사람들이 안철수를 그 필두로 모일 수가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만만치는 않겠죠.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영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구도로 보면 영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면 문재인 싫어하는데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배신자지. 인간 뽑아놨더니 배신자지. 국민의당 해놨더니 국민의당 완전히 배신자지. 그냥 뭐 그냥 저쪽으로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나도 잡고 있지는 못하거든. 더군다나 국민의당 출신이었는데 바른미래당에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 혹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 들어갔던 분들이 공천 못 받아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주구는 안철수기보다는 유승민 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어제 주대한 혁신위원장이 또 사퇴를 해가지고 거긴 또 난리도 아니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뭐 일부 언론 보도에 하면 뭐 초읽기 들어갔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예. 정의당만 안정적. 정의당만 지금 조용하게. 응? 아니 그래서 지금은 날이 뭐 이제 여름이긴 한데 가을 좀 더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이 저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코리안 시리즈가 네. 벌어져. 참이 사실 저는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선거법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개특위 왜안 겁니다. 열리는 거야? 열리겠죠. 선거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선당후사는 있을 수가 없죠. 선사후사니까 선사후사지. 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할 거야. 응.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타당할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나마 내가 뭐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선택은 그러니까 롱런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 독자의 입지로 내가 한 10년 바라고 간다. 2022년 나한테 없다. 2027년 내가 책임지는 정당으로 2027년까지 버텨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내가 볼 때는 한국당에 들어가서 백의종군 하는 거예요. 백의종군 할 것 같지 않아요. 스타일이 백의종군 스타일이 아니야.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안철수 받아줄까요? 오래 버티면 받아주지. 원래 욕을 막 처먹고 하다가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뭐 이렇게 하면 야 너무 좀 이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물론 내가 뭐 이거 무슨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냥 뭐 정파적 이념이나 내 입장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안철수라는 개인이라면 그런 것이 가장 남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근데 본인의 상을 보면 뭐 한 곳에 길게 내다보면서 진짜 묵묵하게 가는 것도 뭐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지. 근데 그 봤을 때 같이 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다 떠나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긴 호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철수 본인이 이렇게 주변을 끌고 갈 만한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버티면은 된다는 제 얘기는 철회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자체를 이 어떤 이렇게 영남 이쪽에 묶어두지 말고 수도권 정당으로 변신을 해야 된다. 수도권 보수 정당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김호준 변호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를 어떻게 좀 대표 선수를 해서 클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문제가 이 정치는 한 개인이 이제 뭐 옛날 뭐 무슨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한 개인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지났어요. 그러면 자기의 리더십, 모범적인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계속 일으켜 세워가지고 가자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확고한 자기 노선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쵸. 주변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있어야지. 이념이나 노선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도 그 사명감을 줘서 계속 가게 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그렇게 버텨온 거잖아요. 그런 맷집이 있을까?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의 정치 철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지금 있는 분들 중에 바른정당 출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유한국당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탄핵을 말하면 거치면서 부잣집에서 정치적으로는 그치. 부잣집 정치. 탄핵 거치면서 나왔다가 본인들의 지금 한 번도 겪지 못하는 상황을 고생을 한 번도 안 겪으면서 해봤어요. 한 번도 그냥 안 해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뚝심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뭔가의 보수 정당 이런 부분들의 기치를 내걸더라도 이분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나 그런 깜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참 저는 그 바른미래당이 20대 보수 특히 20대 남성 보수들의 지지가 있는 편이잖아요.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가. 그래서 생각보다 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봐도 보수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겠더라고요. 보수의 지지라는 것 자체는. 보수의 대안이 예. 중요한. 그 대한정당으로서 클 만한 이 어떤 이 시장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거에 마땅히 좀 발을 못 뻗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남의 당 걱정 이렇게 받고 그렇지. 남의 당 걱정 이렇게 막고잡이로 할 때가 아니지. 예. 사실 이제 정의당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예. 예. 내일이면 뭐 출범을 하게 언제 됩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 누가 예. 될지 맞춰볼까요? 뭐, 부대표 누가 될지 맞춰보는 게 부대표 어렵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어렵습니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치열한 선거 진짜. 못 맞추면 창피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따가 저거는 나오겠나요? 네.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결과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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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6시 이후부터 이제 오늘- 개표 들어가니까요. 오늘 나와요? 네. 17개 광역시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 창당일에 역대 최고의 경쟁 11개 시도당이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진짜 예. 예전에는 뭐 할 사람 없고 막 이랬었는데 경쟁이 많다는 건 흥한다는 거예요. 당이 그만 커졌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당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라는 거고 가능성을 받고 본격적으로 나도 정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저는 이건 100% 제 개인 의견인데 이제 이번에 이 경선이 되면서 사실 좀 가열된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좀 그 당사자들은 기분이 나쁘시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이 당이 그만 커졌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말이 많은 이 제도 아닙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앞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용수철처럼. 네, 다만 저는 조금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돼서 워낙 또 개선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보다는 좀 더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하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진짜. 일단 고정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정표. 저는 문자는 있었어요. 어떤 후보분 문자는 있었는데 저는 카톡도 있잖아요. 전국위원 후보 한 명만 오고요. 난 그래서 블랙리스트인가 봐. 나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는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와. 사실 이 선거운동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명단을 보고 하시는 거라서 근데 정말 효율성을 따지게 돼 있어요. 저 섭섭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맨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은 일단은 무조건 플러스다 하고 했는데 정말 전화 한 통화도 안 와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사람이 유연성을 발휘해야지. 딱 얼굴에 정해져 있으면 딱 그렇게 정해져 되는 있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이번 그 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만 가지시는 분들 꽤 많았고 사실 탈당한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거든요. 이 개인 그 당원으로서 보면 선출 단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한 많죠. 번씩만 보내도 어마어마한 양이라 근데 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2번 보냈는데 막 이런 거라서 좀 그렇죠.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마땅히 떠오르는 건 없고 음. 예, 참여를 올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가장 편한 방법은 우편물 보내고 예, 또 그쵸. 홈페이지에 그게 좀 올려놓고 이제 그게 제일 있으면. 편한 건데 음. 그렇게 하면 또 접근성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많이 그렇게 접근성이 생각해요. 떨어져. 선출 단위를 좀 약간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럴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그 새로운 지도부가 이 좋은 지도부가 들어서서 이 교체를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걸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예. 그러네. 생각을 우리가 걱정할 합니다. 문제는 아니고 다만 뭐 아이디어는 우리도 뭐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예, 야. 그러면 뭐 좋은 새 지도부가 들어오길 기대해 보면서 뭐 오늘은 방송- 몇 분 정도 했어요? 저 체크를 안 해서 지금 제가 한 보기에는 30분 한것 같은데. 30분.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짧아져야 돼. 뭐 아마도 이 방송도 포맷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좀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자성어 이런 거 요즘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한번. 다음번에는 코너를 좀 나누고 방식도 좀 바꿔서 좀 그러니까 다음번이라는 건 굳이 꼭 다음 방송은 아니고 개선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서 이제 지금.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뭐 두 분께서 열심히 잘하면 정호진 살아오라. 누가 보면 내가 출마한 줄 알겠어.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